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해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항공기 운항도 무더기 취소된 가운데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격차를 벌였는데 수도 후보들은 이제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 고가 매물이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매매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지원과 함께 준공업지구 활용 등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란 문제를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반관영 매체는 모스타바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돌핀은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에 정전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저장성 원저우에서만 9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요. 연안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주요 항구의 선박 수백 척이 안전지대로 피항했습니다. 일단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보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한 시원한 장소를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공항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공항 건물 한가운데 마련된 나무 평상에 돗자리를 편 어르신들. 간식을 꺼내 먹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1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저가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찾은 피서지는 바로 공항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은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내는 그보다 10도가량 낮은 24도 안팎입니다.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계절로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더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쾌적합니다. 집에서 책을 가져와 공부하고 이거 중국말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갑갑하지 않아요.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안 좋지. 한편에선 장기 대결도 펼쳐집니다. 이것은 항상 시대품이에요. 시원해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왔어요. 공항을 찾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집에 에어컨을 켜두기엔 부담이고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도 덜합니다.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도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요금은 이제 무료로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집에서 못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4월간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물론이고요. 최고위원 판세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개파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신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엇박자를 넘어서 당기려고 할까 봐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당정일치, 당이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하남에서, 안산에서,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잇단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정황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습니다. 오늘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두 번째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과 물, 인허가속도 등 인프라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폭염 기세는 누그러졌지만 근로자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공장 조업률이 올라가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면서 냉방 중 출입문을 열어두는 개문냉방 자제를 당부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 ETF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투자자에게 선취 수수료와 장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 선택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부터 창립 65주년 기념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100개 팀을 선발해 12주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뭐 없어요. 워낙 뭐 저기 없으니까.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펜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또 준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던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뒤 제출된 각계의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에는 한도 2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소식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 도심 하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봄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녹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어요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화호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 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 라떼를 연상시킵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전국 곳곳의 하천과 호수는 이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호수와 하천에서 시작된 녹조와의 싸움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조금 꺾였다고는 해도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진 휴일이었죠.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실내 빙상장은 겨울 같은 풍경 속에 더위를 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휴일 풍경 전해드립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즐깁니다. 파도에 뒤집혀 물에 빠져도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시원한 바닷속에 들어가자 절로 흥이 올라 춤이 나옵니다. 찜통더위 속 휴일, 해수욕장엔 피서객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되게 물놀이 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바로 옆 머드 축제장은 진흙 목욕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는 순간 더위도 날아갑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대천 머드 축제 즐기러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여름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실내 빙상장은 한여름 속 겨울 왕국입니다. 10도 정도인 실내 온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까지 입었습니다. 선수라도 된 듯 달려나가는 어른도 또 걸음마 떼듯 겨우 발을 내딛는 아이도 하나같이 더위는 까맣게 잊은 표정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뜨거운 바람도 불지 않는 빙상장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밖에는 지금 30도가 넘는데 지금 이 실내는 11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쾌적하고 시원하고 여름을 이겨내기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진 휴일. 파도 위 또 얼음판 위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 발길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높은 파도의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고 강풍의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선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의 무기 고갈이 심각해 보입니다. 주한미군 방공망까지 중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은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술핵 중심의 새 전략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전 장기화가 가져온 미국의 무기 고갈 사태는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도 미군의 방공망과 핵심 화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기본 예산에 더해 막대한 추가 예산까지 긴급히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The supplemental funding request is not a substitute for the president's full $1.5 trillion base budget request. $1.5 trillion. 단기간에 전력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동맹국들의 안보 신뢰가 흔들리자 미국은 재래식 전력 부족을 상쇄할 새로운 해법으로 전술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지역 전쟁에 대비해 실전 활용이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형 전략 핵만으론 국지적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언제든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으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처럼 실제 사용 가능한 핵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운용 방침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센 비판도 따릅니다. 한반도에서 소규모 재래식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자칫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미국의 무기 고갈과 맞물려 등장한 전술핵 전환 논의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문제를 놓기,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과 반쯤 협상하고 있을 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미네이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의 반관영 매체가 무스타바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무스타바가 이슬람 율법을 강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영상은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3월에 공개됐던 무스타바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잦은 사고에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지 씨는 엉뚱한 사설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4대 보험을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 100% 채워지진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이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 그리고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다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받고. 건강지침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소식을 보고 싶고 소문 갔다가 오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3프로TV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번 달 초 외부인이 3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현재 46만여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다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계좌 정보와 마스키된 카드 번호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만 45건에 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거듭 고개를 숙인 경찰은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찰관이 최근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1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현황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야 드러났습니다. 먼저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로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관 가족이 수사나 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인데 두 경우 모두 대부분 일선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117건 가운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이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관리 미비가 재차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에서 빠진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44건을 이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건데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공소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기소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3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관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처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더디다는 혹평에 헤비테일, 즉 후반 집중 전략을 공언해온 특검팀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공소제기 규모보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더 중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26.6도, 서울 2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3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